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캐나다의 차가운 눈 속에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귓가에 조용히 들려줄 이야기는 제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장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네,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저도 압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저 하나만 믿고 이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함께 사는 아내에게는 정말이지 몹쓸 짓을 한 것만 같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모든 것이 시작된 제 유년 시절,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여야겠지요. 자랑할 만한 이민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도망치듯 떠나온 것에 가까웠으니까요. 저희가 정착한 곳은 교민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알아챌 분이 있을지도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저 캐나다 북쪽 어딘가 1년의 절반은 눈이 지겹도록 내리는 곳이라고만 해두죠. 개인적인 상황이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민 후의 생활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생이 지긋지긋하셨던 걸까요? 어머니는 이민 생활이 차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하셨습니다. 20해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연락 한 통 닿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시고 저를 이 넓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 나이 24살, 그렇게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민들이 아주 없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 억만리 타국 땅으로 오게 만든 장본인들도 와서 저를 버리거나 배신한 사람들도 모두 한국 사람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한국 사람들을 피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점점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눈 덮인 시골 마을의 한적한 동네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피해 다녔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제 안에 미움을 무디게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모국어로 정서를 공유하고 아무런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 지붕 아래서 살림을 합치고 나니 이미 저희는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한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나 즐거운 듯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저는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 화면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였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비치는 그 미모는 솔직히 말해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눈의 여왕 같았다고 할까요? 일단 눈이 많이 오는 이곳 캐나다의 풍경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창백하리 많지 투명한 피부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길게 늘어뜨린 칠흑 같은 검은 생머리. 자꾸만 그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통화하는 아내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사촌 언니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형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죄책감과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에 대해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고 반성하던 차였으니 저는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잠시 넋을 잃긴 했지만 어떤 흑심을 품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아내의 가족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흑심을 가질 수도 없는,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놀라지 말라며 운을 떼더니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의 엄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나이를 많게 쳐줘도 제 또래밖에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따져 물었죠.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가서 20살에 아내를 낳았다고 해도 벌써 쉰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화면 속의 그녀는 도저히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아내는 까르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아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과외를 받았는데 지금의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 주던 과외 선생님이었답니다. 싹싹하고 다정한 선생님과 아버지가 어느샌가 부쩍 가까워지더니 아내가 대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아버지가 그 과외 선생님과 재혼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외로워하시던 아버지를 봐왔고 새엄마가 될 그녀 역시 입시 준비로 힘든 시기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기에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재혼 후에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그리고 때로는 엄마처럼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이야기를 마친 아내는 우리가 함께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 안 했다니 미안하다며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다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그대로 정말 숨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으니 요즘 핸드폰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코 위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저를 보며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 것인가 싶은 어색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 자기 엄마랑 통화 좀 하고 있으라며 저에게 핸드폰을 떠넘기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의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그저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과 미소 짓는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할 수 없겠다는, 아니 거역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어색함을 넘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식사 때문에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 세우며 저의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는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될 때가 있다며 비상 연락망 정도로 생각하고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기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비상시가 아닌 매일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 싶을 정도로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많았죠. 솔직히 말해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잦은 전화에 대해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는 그녀를 도무지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녀 역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곤란한 마음에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진동이 멈추질 않아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부터 장모님은 아내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화를 거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아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나른한 목소리에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이곳 눈 덮인 시골 마을까지 오셨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기분이 한껏 들떠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으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할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그 손바닥만 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훤칠했고 화장이 조금 진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가 화면 속에서 그토록 좋아했던 칠흑 같은 검은 생머리는 굵은 웨이브 펌을 해서 한층 더 성숙하고 고혹적인 느낌을 주더군요.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막 마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처럼 생각한다고 한들 역시 피를 나눈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버지 옆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함께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이 저만치 앞서가서 저희 말을 못 듣는다는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제게 실제로 보니 더 좋네.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일정으로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결혼식 준비도 하고 본식도 올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곳저곳 구경도 하다가 돌아갈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다들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저는 새벽 출근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1층 거실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아내와 장인어른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해야 했습니다.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새벽의 어둠 속에서 살짝 다가와 제 손을 몰래 잡는 것 말고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밀한 손길만으로도 제 안의 무언가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감정, 이것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금지된 것에 대한 위험한 호기심일 뿐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을 완전히 끝낸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는데도 아내는 기어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침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며 집에 남아 쉬겠다고 했고 결국 저와 아내 그리고 장인어른 셋이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였을까요? 장모님에게서 아내에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눈도 너무 많이 오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운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집에 가는 길에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좀 있어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아버지랑 단둘이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오늘 무슨 일이 나도 나겠구나 하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러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제안에 안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거세게 날렸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마음을 바꿔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아내는 정말로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는 장인어른과 함께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이 집으로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갈까 말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쏟아지는 눈 때문에 저는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등 떠미는 것 같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한참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계속 잠들어만 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두꺼운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 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거실 소파에 누워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두 시간쯤 뜬 눈으로 뒤척인 것 같은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제 예상대로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이 거대한 눈의 성에 단둘이 갇힌 이틀이라는 시간은 제가 제 의지만으로 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항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가 아직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슬쩍 웃더군요. 그리고는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네.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이런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얌전하게 굴어서 답답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짧게나마 단둘이 있게 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폭설 덕분에 이틀이나 온전히 함께 있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내심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믿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칼날 같은 죄책감이 심장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부드럽게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어. 누나라고 불러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고요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돌아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하루 빠른 바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정말이지 쏜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벗고 자냐며 아내가 핀잔을 주기는 했지만 다행히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저와 장모님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저희 둘이서 집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밤 저를 따로 조용히 불러내서는 다시 폭설이 오지 않는 한 어제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두 분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저희는 집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두 분의 축복 속에 아내와 저 단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차마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그렇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그 폭설 속의 이틀은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내와 영상 통화를 할 때 제가 근처에서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은 화면 너머로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위 보고 싶네.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그저 정말 그때는 눈이 엄청 많이 왔죠라며 맞장구만 쳐줄 뿐입니다.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긴 채 제가 과연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씩 미치도록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의 창백한 피부,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제 입을 막던 그 부드러운 손길까지도요. 이 감정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욕망의 잔재일까요? 어쩌면 저는 평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눈의 나라에서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번 이겨내고 아내 곁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독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말입니다. 오늘 밤 저의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렇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죠.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생각의 조각을 남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 전에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서서히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창밖에 소복이 쌓이는 눈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평온함이 고요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는 시간.
오늘 밤은 부디 좋은 꿈만 꾸시기를.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은 이 이야기에 모두 맡겨두고 당신은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밤이 언제나처럼 포근하고 아늑하기를